김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러닝맨. 오늘은 설 특집 확장판 생 라이브 오네요.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러닝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 그리고 제3지대분이죠. 개혁신당 김영남 정치위기 의장, 새로운 미래 박원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색당파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당성이 가장 강한 분은 개혁신당인 것 같아. 당성 저 불러보세요. 이 국민의힘, 민주당, 새로운 미래 뭐 아무 게 없는데요 지금. 여기 뭐 아니, 당성은 강해 보이는데 당선은 좀 멀어 보여요. 본인 걱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당선이 제일 가깝지 지금. 아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팀이 끼어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끼어 있는 것 같아. 저도 엊그제까지는 파란색 하고 다녔어요. 마음에 좀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아 이제 파란색 벗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일단은 좀 이 어깨가 무거워졌어. 약간 붉은 빛이 돌고 있어. 붉은 빛이더라. 여기 그보다 조금 더 진한 안 파랑. 먹어요. 조금 더 진한 파랑. 아유. 얘 갑자기 인력 시장에 섰어 지금. 네, 이 가운데 끼어 있어. 자 여러분 지금 뭐 좀 아픈 부분을 우리 소용주 부대변이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얼마 전에 컷오프가 되셨어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대단히 얘기를 하니까 편찮습니다. 옆에 있던 새로운 미래의 박원석 박원석 최고위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탈당하고 넘어오지. 뭐 이거죠 지금. 아니 뭐 이게 다리도 놔줄 수 있어요. 말 뭐예요 지금? 봐봐요. 이 진공다리. 봐봐요. 민주당이 이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니까 제가 인력시장에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혹시 개혁신당도 옆에 김근식 비전전략실장한테 명함 줄 의사 없습니까?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 밖에서 잘 아는데요. 명함을 새로 줄 이유는 없고. 문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안 되면 넘어오라고. 오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원래 이준석 대표랑 사이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럼요.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계속 비판합니다. 아 그래요? 안 갈라 왜냐면 저쪽에서 일구의 가치도 없게 계속 만들려고. 아니 저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윤리위 회부도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에이 이 김근식 실장과 공천 가지고 네. 한번 붙은 적도 있는데 뭐. 아니 상관없어요. 사면 해드릴게. 사면. 어쨌든 뭐 제3지대 두 분 계시고 컷오프 우리 당하신 우리 서영주 부대변이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만 저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는 김근식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 공천부터 빨리 확정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울면서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요 몰라요. 하루가 달라.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그런 식으로 좀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공천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에 올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공천 확정된 정식 후보로서 오겠습니다. 제가 통상 이럴 때는 치고 들어가는데 제가 할 말이 없네. 그렇죠. 아니 요새 국민의힘 분들 만나보면 확실히 이 권력의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안 하죠.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만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공천 줄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 타이밍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근식 실장 요번에 실장 그 우편물 발송했죠? 무슨 아니 설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예비 후보 예비 홍보물? 홍보물을 그건 아직 안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홍보물 발송하는 거고요. 저는 얼굴이 인지도고 그래요? 돌아다니면 저는 무슨 모임에 애정된 장소에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축등 다수가 모여 있는 스팟마다 다니면 그냥 와서 저희를 지지해 주십니다. 아니, 제가 그 왜 질문 드리냐면 누구 사진 썼는지 궁금해가지고. 대통령 사진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 저는 제 사진 쓰죠. 제 사진. 그러니까 우리 그 김근식 실장님은 송파에서 인지도가 높아요. 근데 당내 핵관들한테 인지도가 낮아. 핵관들이 다 제거됐잖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아이템 오늘 보니까 서울신문에서 민심 사첩반상 그래서 네 개를 뽑았어요. 윤 대통령 신년대담, 그 다음에 프레임 전쟁, 빅텐트 위성정당, 그리고 이제 물가 이런 거 네 개거든요. 이 중에서 역시 가장 뜨거운 아이템은 최근에 있었던 핫한 아이템 요거 보죠. 대통령 신년 대담.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야당부터 갈까요? 그럼요. 제일 야당.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왜 새 밥상에다가 이렇게 맛없는 대담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네. 뭐 그냥 뜨뜨미지근하고 뭐 저 소금도 안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건 100분 동안
그냥 나머지는 서면 질의를 해도 될 만한 뭐 네. 정책들 얘기한 것 같고 제일 듣고 싶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파우치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아쉽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아쉬우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 받았으면 그 백은 어디 있어요? 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실체적 진실에 있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더라도 그냥 매정하지 못해서 괜찮아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래도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러게 했을 때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그게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매우 맛이 없는 대담이었다. 저는 말씀드려요. 새로운 미래. 이거를 저희가 광주에서 그저께 책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MBC 앵커 출신의 우리 신경민 최고위원이 그런 그 주장을 했어요. 가짜 기자회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네, 그 짜고 치는 기자회견, 가짜 기자회견 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총선 앞두고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대통령의 입을 다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대담을 그것도 아무 내용도 없고 아무 알맹이도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도 화만 돋고는 그래서 통치의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걸어서 용산 속으로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슨 윤비어천가를 불러도 낯뜨겁게 저럴 수가 있어요. 최소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저는 금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저 방송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5글자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네. 저는 5글자로 맞춰보면 뭐 하려고 해. 저렇게 하려면. 예. 아니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한 해 만에 뭐 이거를 대담으로 바꾼다 뭐 예. 얘기가 분분했잖아요. 많았죠. 네. 그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딱 깠는데 아무 진짜 내용이 없어. 그리고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명품백이죠. 그렇잖아요. 명품백은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예. 그때 소위 김영란법, 예. 부정청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어요. 그때 뭐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는 분위기였는데 저를 포함한 딱 4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왜 던졌느냐. 이 법 조문을 쭉 보다 보면 이 조문 중에 하나가 불고지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그러니까 금품을 받았을 때 그걸 알게 된 공직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를 안 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하고 비슷한 유형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형사법 체계하고 안 맞는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죄나 범인 도피죄의 친족간의 범행은 처벌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배우자가 받은 걸 알게 됐다고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게 전체적인 우리 법 균형상 안 맞는다. 이거 법 엉터리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과가 되고 그 조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과도 아니고 그거 뭐 매정 저 사람들이 공작하는데 공작에 넘어갔어요 하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넘어가게 돼서 죄송합니다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말로 때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담을 저 정도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국민의힘 여당. 그렇죠. 그 책임 있는 뭐가 그렇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그 당선 유력한 후보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대담이 이제 방송되는 걸 지켜봤죠. 왜냐면 예고가 됐었으니까. 그러면 이 서울에서 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저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일단 사태를 다 악화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저는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명품백 가지고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먼저 공론화시키고 예. 용산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예. 결국 그게 윤한 갈등으로 사실은 아하. 사퇴 파동까지 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본질이 그거였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붙었던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국민들의 불편한 민심에 이거 또 기름이라도 확 부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는 진짜 백날 새벽부터 밤늦게 뛰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예. 저 집권 여당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기름을 더 끼얹지는 않았다. 라는 면에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왔던 입장이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하고 아쉽고 뭐 비판적일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름을 더 끼얹지 않았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보고 그럼 소화기는 뿌렸어요? 소화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긍정적 평가는 뭐냐면 어떤 입장이 진전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이 딱 그 정도 스탠스였거든요. 네. 공작은 맞는데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쉽다라는 입장인데 그게 대통령이 딱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거 입장과 비추어 보면 이철규 총장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교통사고 피해자론만 계속 간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피해자론을 뛰어넘어서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아쉽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소화기로 완전히 불을 끈 건 아니지만 네. 일정 정도 진전된 저는 입장을 보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평가합니다. 기름을 붓진 않았다. 아니 근데 나머지 얘기는요. 오늘 시간 많습니다. 8시에 돌아와서 할게요. 저 2부에도 정치쇼 러닝맨 오늘 그냥 2부 3부 다 달리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 좀 마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저 신년 대담. 그럼 결국에는 김근식 실장의 얘기는 이 불이 타요. 네. 소화기를 끈 건 아니야. 근데 기름을 붓진 않았으니까 이제 그냥 불이 있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고 그럼 자연 소화되게 아쉽다. 다행스럽고 아쉽다. 아니죠. 자연 소화가 아니라 네, 그럼 여론의 항배를 보면서 네. 이제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이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되면 네. 이게 이제 2월 말쯤 3월 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마무리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당 주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화기를 어떻게 뿌릴지 불을 어떻게 진화시킬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그건 이 얘기예요. 지금은 네.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그래도 용산에 힘이 있으니 예비 후보들이나 당 지도부나 그래도 좀 용산에 신경을 쓰는데 공천이 다 끝나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당의 시간이야 그러고 그냥 용산과 차별해서 쭉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총선은 본래 당의 시간이고요. 네. 뭐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거고요. 시간은 그래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과거 직함이 전략실장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라는 네. 비례대표용 이른바 위장 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위장 정당이잖아요. 정당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그 지금 딱 전략이 그거예요. 이 공천만 끝나면 국민의힘은 위장 야당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오. 이게 분명히 여당인데 네. 공천만 끝나면 야당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네. 뭐 대통령실도 비난하고 이러면서 총선에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 네. 딱 이 전략으로 지금 보여요. 왠지 느낌에 개혁신당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파이가 좀 줄어드는 개혁신당 당연히 입장에서 이미 개혁신당은 아니 한동훈 체제 여당인데 뜨면서부터 정부 여당은 한 몸이고 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야당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안 좋죠. 아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선명하게 나가야죠. 그럴수록. 아니 뭐 야당인 척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이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한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국민들이 그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차별화되는 듯한 모습은 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별로 차별화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대통령 그 신년 대담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 사과,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그 이외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2년 했는데 저렇게밖에 이해도가 안 되나 싶은 한심함이 있었고 게다가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안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볼게요. 아니,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안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 안 하면 무슨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그러면 일단 저 서영주 대변인 네네. 부대변인에게 네네. 보고
이거 설 밥상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100% 작용할 것 오르죠. 같습니까? 아니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했지만 맛없는 이제 찬을 올려놓은 거란 말입니다. 네. 대통령 대담이 보통 이런 걸 매를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매를 번 거예요. 올려놓고요. 아 잘했다 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장난해?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데 사과로는 안 되겠어. 예. 더 세게 심판해야겠어. 이런 떨어질 거다. 그럼 이제 수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권력으로서 덮는구나라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그냥 파우치백이나 그냥 매장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이걸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아까 김은식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이거 뭐 소화기는 아니라도 좀 잠재웠다라는데 말도 안 되죠. 원래 이거는 소화기를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갖다가 헬기로 그냥 물을 붓고 아예 압착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화를 키웠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이번에 총선에서 무조건 지난해 강서구 재보궐선거 알겠습니다. 그만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야당분의 이제 전략이 바로 윤석열 때리기잖아요. 네. 정권 심판론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이건데 저희들 전략은 이미 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또 용산과 때리기로? 차별화되는 찬동은 국민의 힘이다. 그리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는 김근식을 포함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서 간다. 네. 그래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야당분들이 아무리 윤석열 이야기를 해도요. 네. 국민들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보면 3월 중순부터는 같이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십자가 밝게 한번 시켜야 되겠네. 국민의힘이 한심당이 되는 거예요. 한심한 자 당이.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 공식 석상에 등장한 지가 꽤 됐거든요. 12월에 마지막으로 한 거의 2달 가까이. 네덜란드 방문 갔다 온 이후에 이후에 네, 국빈 사라졌죠. 방문 이후에. 그런데 원래 이제 설이나 추석 때는 대통령 내외분이 나와서 이렇게 절하고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설 맞이하는 영상에 보면 여사님이 안 나오세요. 앞서 저희가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 저는 뭐 상황 봐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다. 노래 부르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 여당 얘기부터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좀 새로운 스타일이어서 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형식의 영상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내외 분이 인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덕담 이런 걸 하고 사실 뭐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저들 포함해서 예비보들도 그렇게 해요. 카드를 만들고 또 영상 만들어서 맞아요.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추세이고 기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내외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설 맞는 대통령실의 어떤 다짐과 노력 이 부분을 아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뭐 진정성을 담으려고 했는데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느낌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콘텐츠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 왜요? 영상도 보면 네. 이렇게 보면서 손발을 피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자꾸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평가는. 예. 제가 보기엔 그렇고 일단 대통령의 영부인이 지금 거의 2달째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예. 사실은. 그러면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의 대담 정도 수준 갖고는 극복이 안 될 거를 저거를 극복이 될 거라고 대담을 만들어서 내보냈다면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이고 네. 아니면 극복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모습을 안 드러낼 수 있느냐. 근데 당장 이번 달에 대통령의 도이치 국빈 방문이 잡혀 있잖아요. 예, 맞아요. 도이치가 뭡니까? 독일이지. 도이치 독일이 도이치죠. 아이 그래도 그렇지 꼭 도이치라고 해요 또. 왠지 발끈하시는데? 독일이지. 아니 거기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세요? 파우치나 아니, 디올백이나 뭐 도이치나 도이치가 독일이나. 독일인데. 아니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영부인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나 독일 방문 때는 국빈 방문 때는 원래는 같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같이 가는 게 국빈 방문의 예. 그 격식이죠. 예. 의전이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글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일거수일투족이 논란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기왕에 이 문제를 풀려면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면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피하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아니 언제까지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감춰두겠다. 그럼 총선 이후에는 괜찮습니까? 총선 이후에도 하나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총선만 넘기자. 지금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도 이제 그런 그 수를 다 읽고 있어서 여론이 지금 그 좋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콘텐츠 그러니까 앞서 김영남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기왕 돈 들여서 외주 가지고 만드는 거면 잘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네.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잘할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아 근데 네. 좀 보면은 김건희 여사 최근에 안 나타난 지가 이제 꽤 한 2달째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약속을 지키려나? 아,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 그래 조용한 내조. 예전에 이제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경력 부분에서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기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명품백까지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니 아 그 약속을 지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라는 좀 착각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 같아요. 총선 때까지 숨겨놓자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대담 갖고는 안 돼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서 명품백에 대한 사과를 하고 결국에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유저의 문제예요. 본인이 안 바뀌면 명품백에 대해서 받는 거를 매정한이 먼저 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분이 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 저 신년회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3지대 갔다가 다시 이제 국민의힘 공천과 한동훈 위원장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순서를 소영주 대변인. 네. 자, 민주당.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명문 정당으로 갑니까? 문명 충돌로 갑니까? 두둥. 나 예. 곤란한 질문이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추구하는 바는 명문정당을 가나 네. 현실은 문명충돌로 가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뭐 좀 정확한 대답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참 공천 부분이 좀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 공천을 앞두고 왜 집안 싸움으로 비치는 일들을 하는가라는 점들이 참 아쉬워요. 그리고 본인들은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공천에서 잡음이 나서 나름대로 수도권 민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율이 정당률이 떨어진다면 본인들이 선거에 나가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6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엄청 깁니다. 맞아요. 국민들한테 밑보이면요 폭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근데 정치권은 늘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을 보면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뭐 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좀 당 지도부에서 기강을 바로 세워서 기준을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냥 간 건너 불구경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좀 저는 조금 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독 임종석 전 실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의 상징과 같은 존재잖아요. 비서실장을 했고 때문에 지난 정부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타겟이 된 거고요. 예.
근데 이미 저는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광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노영욱 전 예, 예, 국토부 예. 장관, 예. 국무조정실장 겸 예. 국토부 장관 이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예. 뭐 사유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아직 경선도 안 했는데 뭐 경력에 일부 오류가 있는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보다는 이제 지난 정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이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기다 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노영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에 그때 장관을 했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하고도 꽤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의 정리인가요? 네, 뭐 그것도 저는 일정하게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면 거론되는 분들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실장, 예.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장관했던 전해철, 예. 이인영, 예. 도정환, 예. 또 누굽니까 그 여성부 장관 하셨던 진선미. 네, 진선미 이분들 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거론이 안 되는 게 추미애, 전현희.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향했다. 예. 문해서 명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종식 실장의 그 중성동 갑에서의 예. 공천까지는 아니어도 경선 여부가 제가 보기엔 경선도 안 시켜줄 경선도 안 붙이고 분위기인데 컷오프 시켜버릴 수 있다. 그렇게 컷오프 되면은 이게 아마 민주당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 공관위원장이 대놓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근데 모든 선거에서 지면 책임 원래 후보한테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사실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선거에서 진 후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그렇잖아요. 사실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도 후보가 잘못해진 거지 뭐. 아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제일 큰 거죠 원래. 사실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온갖 스캔들 어떤 그 비리 혐의가 없었다면 그 선거 이겼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더라도 후보의 흠이 없었다면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0.73%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공천 기준을 세운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컷오프 시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개항을 해서 컷오프가 돼야죠. 이게 거기가 영순이고 네. 1순위가 추미애 전 그렇죠. 법무부 사실은 장관이에요.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추미애 전 국민의힘의 장관이 어머니예요? 2순위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소위 얘기해서 엿장수 맘대로예요. 게다가 1순위를 다투는 조국 전 장관도 있는데 이분 또 당만 들어서 뭐 비례 또 출마하잖아요. 연대한다는 얘기도 아니 있고 이게 이제 비례해서. 우리 당 얘기라서 그러는데 저는 말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아니 이 아직 잊어버렸네. 예를 들면은 이게 공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영순이든 뭐 밀순이든 서로 간에 물어뜯는데 예. 저는 이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례적이긴 하죠. 아니 그렇죠. 아니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을 다해달라 정도에 좀 네. 애둘러서 가야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탄생시켰던 그런 선거에 진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불필요한 논란을 공관위원장이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예.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남의 당입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 요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무 수요 공급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난 선거에서 현역 배지가 너무 많은데 네. 이미 달라드는 공천 또 경쟁자들은 또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싸움이 세게 붙은 거고. 그게 혹시 이 얘기예요? 예. 지난번 180석 그렇죠. 이겼을 때는 대부분 다 친문을 표방했던 의원들인데 당연하죠. 당의 뿌리가 깊지 않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친명 원외들을 거기다 보내서 자기 세력 공고해야 되니까 설명 잘하시네.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봐 똑똑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상 네. 있는 사람을 뽑아낼 수밖에 없는데 네. 기존의 1단계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에 반대하는 비명은 일단 스스로 나간 거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표 체제가 되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방탄 정당화 사당화 이런 것들로 비판했던 사람들은 결국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모자라요. 한 5명밖에 안 나갔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속아낼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과거 악감정까지 동원해서 이제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2017년 대선 때 이미 이재명과 문재인 싸움에서 경선에서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전해철도 있고 해경군 네. 김씨도 있고 많잖아요. 아. 그 감정들이 사실 잠복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경기도지사 아이, 경선에서 그럼요, 전해철 그럼요. 의원하고 그것들이 속속들 숨어 있다가 비명계가 정리되니까 야 그래도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야 그러면 친문 정리하자. 그게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의 공개 발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우리 당의 공천 요즘의 과정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비교해 볼 겁니다. 아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 중심으로 이재명의 측근들 안치고 이재명의 사당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공천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 밑에 배후의 과정들 정치적 그 백그라운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공천도 문제가 아주 많은데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할 거예요. 얘기하도록 아니 저기도 하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저기는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요가 없어. 경기도에 후보가 없어요. 그래요? 누가요? 네.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 그렇죠. 수도권 후보가 없는 데가 꽤 있어요. 네, 사실. 그거는 네. 좀 이따 얘기하시고. 아, 그리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이렇다는 거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비례대표제의 그 연동형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한 근데 10자리가 비겠구나. 한 그렇지. 예, 당선권 근데 숨, 예. 워낙 압력이 세다 보니까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순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하는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좀 계셨거든요. 예. 총리 출신 예, 분들도 예, 예. 포함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준연동형으로 돌아가다 보니 예. 이 공천은 100%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식적이라도 그 비례대표 전문정당의 당대표도 별도로 서야 되고 거기 공간이도 꾸려져야 되니 예. 자기가 챙길 수 있는 아. 이 룸이 더 쪼그라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공관위원장의 발언으로 네. 이제 그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소영주 네. 부대변인 다 날릴 것 같습니까? 뭐 다 날리려고 하더라도 안 네. 날라가죠. 어떻게 왜냐면- 하냐면 공관위에서 코드 시키면 날라가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완장차고 예, 예, 그런 예.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욕심을 채우는 순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천 이거 망한다. 예. 그리고 아니, 이번 총선 왜냐면 흔들린다. 임종석 실장 SNS를 보니까 네.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그 말이 더 그 말이에요. 가면이라는 말이 그 말이 뭔가 게 어마어마한- 이제 당 사정을 잘 보세요. 말씀한 대로 많은 의석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고 예. 대부분 지금은 친명을 표방하는 친문들이 있지요. 예. 하지만 내심적으로 태생적인 어떤 출생은 친문이죠. 문재인 정부예요. 예.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서 이 많은 163석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천 때문에 지금 지도부와 어떤 어느 네. 정도의 유화책을 가지 만에 하나 상징적인 인물들을 그렇게 손을 댄다. 네. 저는 노영욱 전 장관의 부분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일단 그거는 다른 네.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친문들이 침묵하고 있는 물꼬가 터진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당 자체가 혼란에 휩쓸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움직일까요?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저번에 명문정당을 바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그 메시지거든요. 통합.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명문정당에 균형을 맞춰서 가라는 건데 네. 지금 말하는 문명 충돌이 일어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박원석 저 최고위원은 웃고 있습니다.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일단 싸워야죠. 나도 그러면 싸워야 되나? 막 나와요? 예? 아니 뭐 나오시 친문 저 장관들 막 공천 못 받고 컷오프다 막 나와요? 아니 나오셔도 좋고 네. 뭐 저희랑 나오셔서 긴밀하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자리 다 깔아놨습니다. 끌어드립니까? 아니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사당화로 네. 간다면 특히 공천이 예. 그거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길이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 길입니다. 예. 당연히 그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넘어서야 돼요. 함께 힘을 네. 합쳐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네. 있어요. 네. 그 저희 쪽으로도 연락이 오고 저도 어제 한 분과 저녁에 밤늦게 오.
술을 한잔 하다가 통화를 했는데 네, 명단을 아이고, 가지고 계시군요. 아이고 좀 잘 좀 해봐. 네.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좀 어떻게 네. 고민이 많은데 네. 고민 좀 나눌 수 있게 잘 좀 해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꽤 중진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동요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서영주 우리 부대변인 말씀대로 예. 어떤 임계점이 있을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 이게 끌어버리면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그 있습니다. 임계점의 포인트 트리거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은 임종석 실장으로 표면화돼 있는데 임종석 실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뇌관이 또 솟아 올라올지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3부로 돌아올게요. 아우 재밌네요 오늘. 저 광고 나갈 때 어마어마한 저 각 당의 이 내부에 깊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이 원래 백브리핑이 재밌어요. 예, 광고가 백미인데 제가 언젠가 여기 녹음해서 틀 거야. 자 앞서 이제 했던 얘기죠. 민주당에서 공천 저 명문 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로 갈 여지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원석 저 새로운 미래 저 최고위원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싸워야 진짜, 정치입니다. 예, 싸워야 정치. 그럼 민주당에서 막 친문 전직 장관들 예를 들면 지금 이름 나온 사람 장관만 몇 명이에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홍영표 전 원내대표부터 많잖아요.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어. 나왔어. 그럼 새로운 미래에서 스크럼 짭니까? 이 제3지대 운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희로서는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고 예. 다만 이제 어떤 정당을 만들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해봐야죠. 이게 단지 뭐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 팽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한테 삼지대가 주목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루저들 모임 같이 되는 거고. 그건 명분이 만들면 되는 마찬가지예요. 거잖아요. 개혁신당도 무슨 뭐 윤핵관들한테 잘린 사람들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때문에 이제 뭐 가치나 비전이나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뭘 목표로 뭐 빅텐트든 연합이든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식화되고 그게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잘린 사람들의 모임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고 저는 지금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사당화 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참 윤석열 사당화로 가다가 지금 무슨 한동훈 사당화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그 맨 얼굴이고 그 둘이 또 야합해가지고 위성정당이라는 저런 기득권 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큰 틀에서 심판하자는 취지에 누구하고든 함께할 수 있다.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짜 그 문명 충돌이 있어가지고 좀 분열이 좀 있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 여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으니까 글로 많이 가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는 이제 조금 그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죠. 문명 충돌로 가면. 근데 이번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그 말하면서 1차 컷오프하고 1차 단수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분석해 보니까 현역 의원 있는 데는 대부분 경선을 좀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급이 되면 경선을 붙여준다. 그게 뭐냐면 탈당의 명분을 애초에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경선에 참여하면 경선에서 지잖아요. 그럼 탈당 못하고 출마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거법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도 만면에 웃을 때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양문석이가 경남 도당하다가 올라와서 전해철로 간다. 이게 전해철 컷오프 시키면 난리가 나서 새로미로 가겠지만 경선을 붙여주는 거예요. 경선을 붙였을 때 경선에서 예전에 금태섭이 졌듯이 강선우한테 그러면 전해철이 양문석한테 져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도의 계산과 술책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새로운 미래는 예의주시하십시오. 날리긴 날리되 못 나가게. 날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당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좀 이따가 얘기해요. 왜 없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민주당은 박원석 의원하고 서영주 부대변인 얼굴이 흑색이 되잖아요. 학생이 왜 돼요? 원래 저 얼굴 까매서 그래. 그 보면은 말씀한 대로 이게 이제 분석이 가능한 얘기는 하지만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알아서 물러나라. 이 얘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지금 설 이후에 발표될 부분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합의 20%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설 이후로 밀어놨어요. 그러면 뭐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설에 한다고는 하는데 좀 잔인하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건 당신들 컷오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꽤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아마 새로운 선택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고 있다. 자, 이게 근데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2016년이죠. 16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상대로 끝까지 알아서 물러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천 여부를 끝까지 결정을 안 해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선관위 후보 등록 전날인가 하루 이틀 남겨놓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등록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냥 말을 안 해. 그리고 끝까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분위기가 보였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약간 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하위 20%에 포함시키고 그 소문 내는 건데 그게 사실 불출마 권고예요. 근데 만약 불출마를 안 하고 버티면 계속 그 지역은 공천도 경선도 확정을 안 하고 뒤로 미룰 겁니다. 못 견디게. 그러면서 이제 여론전을 쫙 펼 거예요. 그냥 사람 말려서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 면에서 2016년도에 국민의힘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그래가지고 뭐 전직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나와서 새로운 미래랑 파이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랑 빅텐트 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는 안 친다는 얘기네. 어쨌든 아니 그죠? 치죠. 아니 근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전에 빅텐트를 칠 겁니다. 칠 거라고 조만간에. 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조만간에 다른 게 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한 갈등의 그 판정승 이후로 네. 한 체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 결과로 뛰쳐나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핵관이거나 용산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준석 개혁신당을 갑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아무도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하는데 사실 룰은 애시당초에 다 깨진 거예요. 그래요? 국민의힘 공천 룰 발표했거든요. 현역 의원 7명 컷오프 그리고 뭐 평가 하위 받으면 마이너스 20% 3선 이상 중진은 마이너스 15% 감점 뭐 이 공천 룰은 있어요. 하지만 그 공천 룰 어디에 부산의 서병수 의원은 거기 출마하면 안 되고 딴 데로 옮겨가야 되고 김태호, 조혜진 이 옮겨가지 않으면 컷오프 할 거라는 룰이 어디 있어요? 그 룰에. 네. 그 룰은 벌써 애시당초에 깨졌는데 그건 누리아이가 아니고 당을 위한 잠깐만요. 헌신을 요청한 뭘 거지. 헌신. 그걸 그 룰에다 대면 그게 안 되지. 강압이지 무슨 저 아이고, 부탁이에요. 근데 내용이 잘 된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형식에다가 붙이면 PK는 됩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잡아라 그러면서 밀어낼 명분이나 있어요. TK 현역 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TK는 다 국민의힘 의원인데 누굴 잡으라고 어딜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TK 중심으로 컷오프가 되고요. 그렇죠. PK 같은 경우는 옮겨갈 수 있는 행마의 돌려막기 가능성이 하고 있기 있는 거지, 때문에 지금. 돌려막기. 당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의 내용적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하라 퀄리티 자체로서 좋은 행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평가를 해주죠. 아니 룰에 어디 그게 나와요? 룰에는 상관없이 룰은 경선 룰과 과정에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행되는 말하자면은 과정인 공관위원장은 두고 지금 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 비슷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리 가세요. 그거를 뭐 부탁한다는 뭐 이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저런 사다가 비판- 되는 거고. 저런 비판이 의미가 없는 게 근데 한동훈과 서영주 윤석열 부대변인이 대통령은 컷오프 된 건 사천인데 아니 서병수 오선 의원 보고 좋은 험지 가서 좀 그래서 당이 나를 싸워주세요. 버려서 지금 라고 내 하는 말을 것은 여기서 사천이 못하게 아니죠. 만들어. 자, 그건 알았어요. 헌신을 위한 희생을 아니, 요구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 공천 얘기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3지대 관련해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 청취자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두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요거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야. 네. 어쨌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박원석 공동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최고위원님 비대위원장 보기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천을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지.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건 무슨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 묵은 빚은 없어요. 없죠. 누구 챙겨야 될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어. 게다가 지금 이제 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게 윤심 공천, 네. 용산 공천, 네. 여사 공천
이런 게 작용하나 안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선 말아먹는 건데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다고 용산이나 이제 윤심을 전혀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제 타협을 할 텐데 표 안 나게 타협을 할 거예요. 때문에 무슨 대통령실에서 주요 참모를 맡았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강남에 양지에 간다 그러면은 야 그건 좀 곤란하다. 이원모 비서가 지금 옮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나는 사람들은 정리하되 이를테면 비례대표 후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입 인사 중에 그 진양의 전 앵커 이분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뭐 서울대 최고위 과정 동기고 그래요? 그 라인으로 온 게 확실하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사 공천이 될 수 있죠. 그런 분이 공천을 받으면. 예를 들면 일단은 그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 윤심이나 어쨌든 용산의 입김을 아예 그 배제하고 공천을 할 수는 없을 텐데 표는 안 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 공천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 그 대표적인 게 4대 비리 논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 그 이제 희생이 된 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잖아요. 사면 받았어도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있잖아요. 당대표부터 의원들 상당수가.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돈봉투 당사자들이나. 근데 저쪽은 막 잘라내. 사면 받아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차별화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지형에 서 있어요. 양당을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빚이 없어서 그래요. 당내에. 챙겨야 될 사람이 없고. 정확히 보신 거고요. 역시 박원석 전 의원님은 참 우리 당에서도 참 욕심낼 만한 좋은 분이라고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소리를 하고. 저는 또 옮겨? 공천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고 어느 당이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혁신하고 좋은 사람을 데려오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공천 룰 이야기를 우리 김용남 의원이 하셨지만 이게 룰에 따라서 공관위가 정한 룰의 전략 공천 지역, 단수 공천 지역, 경선 지역을 해가지고 하는 건 그 과정으로 가는 건 정확히 수치화시켜서 갑니다. 이번에 지금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희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은 공천 과정의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공관위 명의로 한 게 아니라 사무총장 명의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헌신을 요청드린 거고 헌신에 부응한 겁니다. 이게 이뉴한 혁신이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친윤 지도부 그다음에 영남 중진 다선들은 좀 험지로 가달라는 이야기를 그건 공관위 뜨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에 대해서 화답한 것을 이게 공천룰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경강부회라는 거예요. 민주당 보세요. 이 전략 어떻게 보여요? 낙동강 벨트에서 재배치하는 아니 부분.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에 지금 말을 놓는 것들이 나름대로 역동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메시지를 던져놓고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옆으로 옮겼다는 그거 큰 결정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 있느냐 그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이 그게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바짝 이 고삐를 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옮기는 부분에 누굴 넣냐 그거예요. 누구지요? 봐봐요. 아 예를 들면 그 얘기 하시는구나. 서병수 의원이 떠난 자리에 저 누구죠? 해수부 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러니까 신청 이런 부분들. 용산에서 방출한 사람들을 그 지역에 넣는 겁니다. 자 열심히 비단길을 닦아서 여기에서 자 해서 이 들여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헌신과 희생도 이 메시지를 먹고 그다음에 용산의 용심도 챙기고 이게 둘 다를 챙길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영리한 그런 낙동강 벨트의 전략을 짰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도 그런 게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봐봐요. 당에 헌신했던 소영주를 이렇게 버린 거 보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의 어떤 전략이 매우 빈약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패널은 아니, 오늘 내가 없어요. 이게 김영남이 놔준다니까 그 얘기를 해. 아니, 사실은 명함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려줬어. 다시 돌려줬어. 공천은 비우는 것보단 채우는 게 더 맞아, 중요하죠. 우리 전략 공천 학교입니다. 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당장 언급했던 거기가 원래 그 해수부 전 차관이 해운대 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주진우 전 비서관이 가면서 이게 충돌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뭐 한 사람은 차관 출신, 한 사람은 용산 출신. 그러면서 결국엔 용산 출신이 해운대 갑. 사실은 더 좋은 지역구, 부산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지역구에 용해관이 꽂히면서 전 차관 출신이 연쇄 이동을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 있는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그 서병수 의원 지역구에 해수부 차관이 가는 이게 연쇄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권력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용액관 네. 1순위, 네. 그다음 이 정부 장차관 출신 2순위, 네. 그리고 기존의 현역 의원 3순위, 비윤. 이 비윤. 순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문제들이 수도권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강남을에 박진 전 장관하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지금 둘 다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은 분위기 설명하신 형성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뽑아내는 것보다 채워넣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채워넣는 것도 감동을 줘야 되는데 네. 정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오해를 살 만한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제 그 해운대 갑의 주진우 비서관 이야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네. 지금 강남 의뢰 신청했던 이현모 비서관 사실은 대통령의 충복이라고 하는 두 명의 상징이 바로 그 두 인물 아닙니까? 그 이현모 비서관이 강남 의뢰 신청했다가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지금 이번에 그 부산의 다선 의원들의 그 험지 출마의 분위기가 잡히면서 아 그럼 나도 당의 요청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용산 출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좋은 지역은 가지 않는다. 못 간다. 스스로 다른 데로 옮겨라. 험지로 가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잡힌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근데 보는 그 거죠.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강남을에서 강동을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강동을에 있던 이재용 전 의원 그래갖고 여차하면 개혁신당 올 것 같아요. 그걸 말하시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제가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죠. 치긴 쳐요? 빅텐트? 아 개혁신당의 새로운 미래 쳐요? 빅텐트? 쳐야죠. 네. 아니 쳐야죠 말고. 칩니다. 정말 쳐요? 네. 진짜요? 아 저 이 방송 네. 끝나고 바로 네. 회의하러 가야 돼요. 아, 그 그래요? 통합회의. 아니 왜냐면 질문이 이게 들어왔어요. 이용훈님께서 이낙연에게 이준석이란, 이준석에게 이낙연이란. 이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질문 같은데 일단 이낙연에겐 이준석이란. 글쎄 굳이 비유하자면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조카?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까탈스러운 조카. 네. 예. 예. 그래 삼촌과 까탈스러운 조카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이 집안에 큰 힘이 될 조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까탈스럽지만. 그럼 필요는 하다. 예. 그런데 서로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 가는 길이 쉽진 않다. 아니 모든 길이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이게 이제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예. 저는 이제 빅텐트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지고 볶으면 안 돼요. 무슨 지분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욕심을 드러내서 그 욕심이 노출되는 순간 폭망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욕심을 드러내서 욕심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쓸데없이 트집 잡는 듯한 이런 옥신각신이 연출이 됐어요. 물론 뭐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별 반응은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빅텐트 내지는 그 3지대 통합을 가지고서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식의 이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특정인을 찍어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정치 이전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텐트를 할 때는 서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걸 잘 지키고 서로 간에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한다면 이게 상당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각각의 신당에 대한 지지는 낮아요. 그러나 이 제3지대 신당에 표를 주겠다. 이건 굉장히 높습니다. 막연하게는. 때문에 이게 이제 물질화시켜야 빅텐트를 그런 어떤 기대가 바람으로 전환되는 건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된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까탈스러운 조카라고 불린 이준석 대표에게 이낙연 대표란 속도 안 나는 앞차. 속도 안 나는 앞차. 네. 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준석 대표는 아니, 의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제3지대의 그 필수 조건은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예요. 의사결정도 빨라야 되고 모든 게 빨리 진행돼야만 이제 2달여 남은 총선에서 기존의 수십 년 된 거대 양당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이게 항상 이렇게 엄숙하시고 오래 생각하세요. 네. 그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장고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앞차가 속도가 안 나네. 뒤에서 그냥 그 이준석 대표는 전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전기차 아시죠? 네. 밟으면 무지하게 빨리 나가요. 이게 그 웬만한 가솔린 엔진의 그래요? 슈퍼카보다 별로 안 비싼 전기차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앞차가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진짜 상대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있습니까? 정말? 아니, 레알?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인간은 상생의 기회 앞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멸의 위기 앞에 움직입니다. 지금 삼지대는요.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그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상생의 기회보다 공멸의 위기 앞에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도 공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저렇게 초를 치는 얘기를 인간의 해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끝이 없어요. 예,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삼지대는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는 그런 자멸이고 공멸을 자멸. 하는 자멸이고, 근데 삼지대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준연 동쟁을 하면서 준위성 정당 얘기하면서 이제 텐트를 저희가 치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소기업 두분이 만나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딱 출시를 해버리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저희 민주당 쪽에서 하기 전에 빨리 만나서 그래서 끝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잘 라는 조언을 좀 드리는 해주셨는데 거죠. 저는 이번 제3지대의 총선의 슬로건은 딱 하나다. 뭐요? 위성정당 심판연합. 위성정당 심판연대로 가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정의당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외연이 확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위성정당처럼 양당이 기득권 정치를 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겠다는 이런 야합이 없어요. 민주당은 내놓고 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석을 훔치는데 예전에는 여기 국민의힘 혼자 훔쳤는데 민주당은 함께 훔치자고 작은 정당들 힘없는 정당들 무릎 꿇려가지고 함께 훔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야합에 올라탈 거냐 아니면 위성정당 심판연합에 참여할 거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총선의 이 관측 포인트고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은석 의원 말씀이 항상 그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옳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들어오세요. 것처럼 정치는 심판연합에. 이상과 현실인 거고 갈수록 지금 삼지대에 국민들이 갖는 기대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당층은 남아 있지만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각 이름 넣어봐야 계속 지지율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안 난다고 개혁신당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똑같은 이해관계와 똑같은 그 자기의 계산 속에서 사기를 스스로 내놓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공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저는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낙연에게 이준석이란 뭐 이준석의 이낙연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저는 언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그 어떤 제3지대 분들도 이준석 대표를 믿고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특집 정치쇼 런닝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김금식 전 비전전략실장,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 개혁신당 김영남 정책의 의장, 새로운 미래 박원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